청취자님, 그 1990년대에 쓰던 엄청 뚱뚱한 구형 데스크톱 컴퓨터 다들 기억하시죠? 만약에 그 진짜 낡은 하드웨어에 2026년 최신형 고사양 3D 렌더링 프로그램이나 엄청 무거운 인공지능 앱을 설치해서 돌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우, 아마 쿨링팬이 막 굉음을 대면서 돌다가 메인보드가 완전히 과열되고 결국 시스템 전체가 그냥 셧다운 돼버리겠죠. 하드웨어가 그 소프트웨어 속도를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다룰 자료를 보니까 현대인인 우리가 매일 그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방금 말한 이 컴퓨터 과부하 현상이랑 진짜 소름 돋게 똑같더라고요. 네, 아주 직관적인 비유네요.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탐구해볼 자료가 바로 인류 주식의 의과학적 진화, 나이스웨이 식량혁명이라는 최종 종합 보고서입니다. 네네. 이번 심층 분석의 핵심은요, 우리가 진짜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 먹고 있는 밥이랑 면이 어떻게 인류의 그 오랜 진화적 메커니즘을 배신하고 우리 몸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식품공학이 물리학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냈는지 그 원리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내 밥그릇 안에서 도대체 막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진실을 파헤쳐보는 거죠. 방금 제가 그 구형 컴퓨터 비유를 들었는데 이 보고서가 깔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바로 그 진화적 괴리잖아요. 그렇죠. 진화적 괴리죠. 우리의 대사 시스템은 수백만 년 전에 막 사냥하고 채집하던 구석기 시대 하드웨어 그대로인데 우리 식탁 위에는 초가공식품이라는 너무나도 빠르고 무거운 소프트웨어가 올라와 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유전자는 원래 거친 섬유질의 뿌리 채소나 소화가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저당 지수, 즉 로우 GI 식품에 딱 맞춰져서 진화해 왔거든요. 음식이 위장을 막 천천히 통과하면서 에너지를 아주 미세한 단위로 조금씩 혈액에 흘려보내게 설계된 하드웨어인 거예요. 아주 조금씩 찔끔찔끔 보내야 정상인 거군요. 네네. 그런데 불과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우리 식탁 풍경이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가공 밀가루 그리고 막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찰진 흰쌀이 주식이 됐죠.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을 소장 설탕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 소장설탕이요? 단어 자체가 벌써 막 엄청 직관적이면서도 좀 섬뜩한데요? 소장에 닿자마자 그냥 설탕처럼 쫙 흡수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곧바로 당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뭐 밀가루를 곱게 갈아서 만든 빵이나 면이 혈당을 막 빠르게 올린다는 건 요즘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쌀은? 쌀은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자연식품이고 특히 한국인들은 그 쫀득하고 찰기 있는 흰쌀밥을 엄청 오랜 세월 동안 든든한 에너지원으로 먹어왔단 말이죠. 정제 기술이 발달해서 겉껍질을 좀 깎아냈다고는 쳐도 쌀 자체가 뭐 우리 DNA랑 충돌하는 악당이라는 건 좀 뭐랄까 인과관계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은 쌀을 얼마나 깎아냈느냐 그 정제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독 집착해온 그 찰기 자체의 분자 구조에 있습니다. 아, 찰기 자체요? 네, 우리가 보통 밥맛 좋다 하고 느끼는 그 쫀득한 식감 있잖아요. 이게 쌀의 전분 중에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꽉 차 있을 때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밀로펙틴의 구조가 막 나뭇가지처럼 엄청 복잡하게 뻗어 있는 다분지 형태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막 복잡하게 뻗어 있으면 엉켜 있으니까 오히려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도 어려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일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대라고요? 네, 가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소화액, 그러니까 침이나 췌장액에 들어있는 아밀라제 효소가 확 달라붙어서 끊어낼 수 있는 표면적이 엄청나게 넓다는 뜻이거든요. 아, 닿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쫀득한 밥이 소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수많은 소화 효소가 이 나뭇가지 구조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달라붙어가지고 순식간에 포도당 단량체로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서서히 흡수돼야 할 포도당이 막 폭포주처럼 한꺼번에 혈액 속으로 쏟아지는 거죠. 와, 세상에. 이게 바로 하버드 의대 실증 데이터가 경고하는 치명적인 혈당 스파이크의 메커니즘입니다. 아, 그러니까 찰지다는 그 물리적 특성이 내장 안에서는 소화 효소의 접근성을 그냥 극대화해버리는 스위치였네요.
그럼 혈액 속으로 그렇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진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건가요? 우리의 몸의 세포는 갑자기 그렇게 쏟아진 잉여 포도당을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혈액 속을 막 떠돌던 남은 포도당이 그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혈관벽이나 피부 조직의 단백질에 그냥 들러붙어 버리거든요. 단백질이에요? 네, 이 결합 과정을 당화라고 부르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이 바로 당독소,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최종 당화산물 AGES라는 겁니다. 단백질에 막 설탕이 코팅되듯이 들러붙어 버린다니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 그게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나요? 아주 치명적이죠. 피부의 콜라겐이나 혈관의 그 탄력 섬유가 이 당독소랑 결합하면 본래의 유연성을 완전히 잃고 뻣뻣하게 굳어버려요. 피부에는 깊은 주름이 팍 생기고 혈관은 딱딱해져서 동맥경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노화가 바로 오네요. 게다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곳이 미토콘드리아잖아요. 여기에도 심각한 과부하가 걸립니다. 넘쳐나는 포도당을 억지로 막 태워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엔진이 막 과열되면서 엄청난 양의 활성산소를 뿜어내거든요. 엔진 과열이요? 처음에 제가 들었던 구형 컴퓨터 비유가 과장이 아니었네요, 진짜. 맞아요. 결국 내 몸의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활성산소랑 당독소 때문에 타버리면서 전신에 막 만성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급가속되는 겁니다. 그 과열된 엔진에서 나온 매연이 내 몸을 병들게 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이렇게 찰진 흰쌀이 우리 세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주범이라면 왜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런 쌀을 그렇게 많이 재배하고 많이 먹어온 걸까요? 보고서의 다음 챕터를 보니까 여기에 그 찰기의 비극이라는 좀 씁쓸한 정책적 배경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기후위기 변수까지 얽혀 있고요. 네, 그 부분이 진짜 이 보고서의 아주 날카로운 사회학적 통찰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의 농업정책이나 소비시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맛이랑 찰기, 이 하나만을 향해서 달려왔거든요. 둥글고 찰진 자포니카 품종만을 최고급으로 치면서 막 개량해온 거죠. 그렇죠. 밥이 찰져야 맛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결과가 참 비극적입니다. 서양인의 뒤에서 췌장이 작아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한국인들이 역설적으로 혈당을 가장 빠르고 폭발적으로 올리는 자포니카 품종을 주식으로 삼게 된 거니까요. 이 정책적인 맹점이 현재 한국 사회에 당뇨나 비만 같은 대사증후군 폭증이라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럼 밀가루는 어떤가요? 밀가루도 마찬가지 문제인가요? 우리 사실 밥 못지않게 빵이나 면도 엄청나게 먹잖아요. 밀가루가 유발하는 문제의 원리는 쌀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쌀의 문제가 그 찰기에 따른 혈당 스파이크라고 한다면요. 밀가루의 핵심 문제는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유발하는 장벽 파괴에 있습니다. 장벽 파괴요? 네,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만드는 게 이 글루텐인데 이게 장 내부에서 글리아딘이라는 성분으로 분해되거든요. 근데 이 글리아딘이 장 점막 세포들을 자극해서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을 막 과다 분비하게 만듭니다. 조눌린이 분비되면 장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요? 우리 소장이나 대장의 벽은 세포들이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 밀착 견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양분만 쏙 흡수하고 독소는 밖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내는 거름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조눌린이 분비되면 이 밀착 연접의 틈이 쫙 벌어져 버립니다. 틈이 벌어진다고요? 네, 장벽에 물리적인 구멍이 뚫리는 거죠. 이걸 이른바 새는장 증후군,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와, 방어벽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거군요. 성문이 그렇게 활짝 열렸으니 그 사이로 막 온갖 것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겠네요. 정확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커다란 단백질 조각들이나 장내 유해균, 독소들이 그 구멍을 통해서 혈액으로 곧장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면역 시스템은 이 물질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격렬하게 막 공격을 시작하죠. 그래서 염증이 맞습니다. 이 면역 전쟁의 결과가 바로 전신을 돌아다니는 만성 염증,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인 겁니다. 그런데도 대형 식품 기업들은 이 글루텐을 절대 포기 못하죠. 대량 생산 과정에서 빵 형태를 막 예쁘게 부풀리고 면의 쫄깃함을 유지하는데 이것보다 싸고 효율적인 천연 접착제가 없거든요. 그니까
글루텐은 식품업계 입장에서는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는 엄청 훌륭하고 값싼 공업용 접착제인데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면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는 폭탄인 셈이군요. 네, 트로이의 목마 같은 거죠. 자, 이 정제 탄수화물의 치명적인 단점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대형 기업들이 이걸 포기하지 않더라도 지구 온난화라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리 식탁의 변화가 막 강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반도 기후가 아열대화되면서 기존에 먹던 자포니카 품종쌀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야간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벼가 제대로 익지를 못해서 품질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기후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잘 견디고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장립종, 인디카라고 하죠.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길쭉하고 찰기 없는 고아밀로스 쌀 재배가 아주 시급해졌습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식량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변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찰진 쌀은 혈당을 폭발시키고 쫄깃한 밀가루는 장벽을 뚫어버리고 거기에 기후위기까지 덮쳐서 기존 농법마저 통하지 않는 상황이네요. 진퇴양난이죠. 여기서 이 보고서의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혁신이 등장합니다. 찰기가 없는 이 고아밀로스 쌀을 이용해서 혈당도 안 올리고 글루텐도 없는 완벽한 탄수화물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이른바 라이스웨이의 RS3 저항성 전분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솔직히 진짜 좀 멈칫했거든요. 화학 첨가물이나 이런 걸 전혀 섞지 않고 오직 물리적 공정만으로 전분의 성질을 완전히 바꿨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죠. 화학적 첨가물로 식감 조작하는데 막 익숙해진 현대 식품공학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접근이니까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화학이 아니라 물리학의 힘을 빌려서 분자 구조 자체를 재배열한 것에 있습니다. 고아밀로스 쌀은 기존 찰진 쌀의 그 아밀로펙틴이랑 다르게 나뭇가지처럼 막 뻥 떠 있지 않고 일직선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라이스웨이는 이 전분을 고밀도 상태로 만들고 특정한 온도에서 무려 84시간 동안이나 냉동하고 숙성하는 아주 가혹한 물리적 환경에 노출시킵니다. 잠깐만요. 어떤 화학적 코팅을 입히는 게 아니라 84시간 동안 그냥 특정한 온도랑 시간에 충격만 가한다고요? 이거 약간 마치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쇳덩이를 막 차가운 물에 확 담그는 그 담금질 과정 같네요. 철의 다른 성분을 막 섞는 게 아니라 열이랑 냉기 그리고 두드리는 시간만으로 분자들이 촘촘하게 엉기게 만들어서 완전히 강도가 다른 명검을 탄생시키는 그런 원리 아닌가요? 와, 그 대장장이 비유가 실제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랑 아주 정확히 일치합니다. 84시간 동안 극한의 물리적 숙성 과정을 거치면요. 길게 뻗어있던 전분 분자들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얼음결정처럼 아주 치밀한 베타형 나노 격자 구조로 재결정화가 됩니다. 나노 격자요? 네, 분자들 사이의 틈새가 너무나도 좁고 단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가 전분을 분해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효소가 확 달라붙어서 포도당으로 끊어낸다고 하셨죠? 바로 그 지점인데요. 분자 구조가 이 베타형 나노 격자로 너무 촘촘하게 뭉쳐버리니까 아밀라아제 효소가 그 틈새로 비집고 들어갈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효소가 전분 사슬을 막 끊어내려고 해도 칼날이 안에 안 들어가는 거죠. 아, 칼날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위장이나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소화에 저항하면서 대장까지 온전하게 살아서 넘어가는 전분, 즉 RS3 저항성 전분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와, 진짜 흥미롭네요. 소화효소가 분자 구조의 그 물리적 장벽에 부딪혀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튕겨나가는 거군요. 효소의 화학적 분해 능력을 물리학의 방패로 막아냈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다음 질문이 생기는데요. 소장에서 흡수 안 되고 대장까지 무사히 도달한 이 RS3 전분, 그 후에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섬유질처럼 장을 쫙 훑고 배출되고 끝나는 건가요? 만약에 그냥 배출되고 끝난다면 그건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에 불과하겠죠. 이 RS3가 대장에 딱 도달하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의과학적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청취자님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개념이 장, 뇌, 축,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장이랑 뇌가 연결되어 있다? 네, 대장에 무사히 도착한 RS3는 우리 장에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유익균들, 특히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유익균들에게 최고급 먹이, 즉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됩니다. 유익균들이 이 단단한 전분을 막 먹어치우면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얘네들이 내뿜는 대사산물이 바로 부티레이트, 한국어로는 낙산이라고 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입니다. 세균들이 밥을 먹고 낙산이라는 물질을 뿜어낸다. 이 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밀가루의 글루텐이 밀착 연접을 다 끊어버려서 장벽에 구멍을 낸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세넨장 증후군요. 이 낙산이 바로 그 장벽을 이루는 대장 상피세포들의 가장 강력한 주 에너지원입니다. 낙산에 듬뿍 공급받은 장세포들은 막 에너지를 얻어서 빠르게 증식하고 무너져 내린 장벽의 그 구멍들을 다시 단단하게 봉합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글루텐이 막 뚫어놓은 성벽을 낙산이 훌륭한 석공들을 고용해가지고 다시 완벽하게 재건하는 셈인 거죠. 게다가 이 낙산은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쩍 퍼져나가서 면역세포들을 진정시키고 만성염증의 불길을 잡는 강력한 소방수 역할까지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네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배를 채우는 게 끝이 아니라 내 장 속에 사는 반려균들한테 최고급 먹이를 주고 걔네들이 다시 내 몸에 뚫린 방어벽을 고치고 염증을 치료해주는 완벽한 선순환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결론부를 보니까 이 염증 억제를 넘어서 막 생물학적 회춘이나 자가포식 같은 엄청난 단어들이 등장하더라고요. 아니 단순히 탄수화물 형태 하나 바꿨다고 노화가 억제된다는 건 좀 너무 나아간 해석 아닐까 싶은데 이 연결고리의 생물학적 기전이 도대체 뭔가요? 그 연결고리의 핵심은 다시 혈당으로 돌아갑니다. RS3 전부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전혀 아예 일으키지를 않거든요. 혈당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 분비를 줄이고 지금 몸 상태를 마치 가벼운 단식 상태이거나 칼로리가 제한된 상태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단식 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몸속에 잉여 에너지가 부족해졌다는 신호가 떨어지면 세포 깊숙한 곳에서 생존을 위한 비상 스위치가 딱 켜지는데 그게 바로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입니다. 시르투인 유전자요. 이게 약간 비상사태를 감지하고 켜지는 방어 시스템 같은 거네요? 네네, 시르투인이 활성화되면 세포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기 내부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켜지는 메커니즘이 바로 2016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의 발견 자가포식입니다. 스스로 먹는다는 뜻이죠? 네, 세포가 스스로를 먹어치운다는 뜻인데요. 밖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니까 세포 내부에 굴러다니는 막 낡고 고장난 미토콘드리아나 변성된 단백질 쓰레기들을 스스로 분해해서 새로운 생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거예요. 아, 밖에서 새로운 당분이 안 들어오니까 세포가 야, 일단 집안에 있는 쓰레기부터 좀 분해해서 딸감으로 쓰자 하면서 스스로 막 대청소를 시작한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고장난 부품들을 싹 치우고 깨끗한 에너지 공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이 자가포식 과정이 바로 생물학적 회춘의 실체인 거죠. 단순히 살이 안 찌는 밥을 넘어서서 인슐린을 낮추고 장수유전자를 깨워서 세포 단위의 대청소를 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술이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입니다. 와, 원리를 쭉 듣고 나니까 이제 완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결국 소장설당이라는 그 혈당 폭탄의 스위치를 끄는 것만으로도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이 쫙 조성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분자 단위의 구조부터 노화 억제 기전까지 아주 완벽한 과학적 논리를 살펴봤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현실의 식탁은 실험실이 아니잖아요. 이 혁신적인 RS3 기술로 만든 라이스웨이 면이나 밥이 막 요리하는데 1시간씩 걸리거나 뚝뚝 끊어지는 고무 씹는 맛이라면 사람들은 결국 다시 쉽고 맛있는 소장설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실생활에서의 범용성은 어떤가요? 그 현실적인 장벽을 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의미가 없죠. 라이스웨이의 물리적 공정은 건강뿐만 아니라 실용성과 조리의 혁명이라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 면은요, 삶고 찬물에 헹궈내는 그 복잡한 과정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요? 네. 이미 84시간의 냉동 숙성 과정에서 구조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저 뜨거운 물에 가볍게 데치기만 하면 되는 초간편성을 자랑하죠. 현대인의 가사노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끓는 배 데치기만 하면 끝이라고요? 아니 글루텐이 없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게다가 면 요리의 가장 큰 적이 먹다 보면 면이 국물을 다 빨아들여서 막 퉁퉁 불어버리는 현상이잖아요. 바로 그 불어버리는 현상도 완벽히 통제됩니다. 아까 제가 아밀라아제 효소조차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그 치밀한 베타형 나노 격자 구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그 촘촘한 방패 구조요? 네네. 이 구조는 효소뿐만 아니라 여분의 수분이 침투하는 것조차 강력하게 막아냅니다. 즉, 한번 데쳐서 복원된 이후에는 시간이 한참 지나도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지 않아서 고밀도 제형과 쫄깃한 식감이 무너지지 않는 거죠.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소식인데요. 방패 구조 때문에 물 분자가 뚫고 들어가질 못하는 거군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도 처음에 그 쫄깃한 식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고, 요리할 시간 오는 바쁜 현대인 청취자분들 진짜 귀가 번쩍 뛰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기술을 응용하면 소면, 죽면, 우동은 물론이고 파스타, 수제비, 인조쌀, 심지어 떡볶이용 떡까지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탄수화물 제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직 맛이라는 감각에만 매몰돼 있을 때 생명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맛과 건강, 편리함까지 모두 잡은 솔루션이 등장한 거죠. 이제 밀가루를 참는 게 아니라 건강을 즐긴다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오늘 우리가 탐구한 이 자료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엄청 희망적이네요. 오직 맛이랑 찰기만 쫓다가 당뇨와 염증의 늪에 빠진 찰기의 비극에서 시작해서 글루텐이 무너뜨린 장벽의 문제, 그리고 이걸 물리적 공학 기술로 해결해서 세포의 자가 포식까지 유도해내는 놀라운 진화의 궤적을 짚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나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인류의 식탁을 재편하는 의과학적 독립운동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질병의 원인을 분자 단위에서 차단하고 국가 식량 안목까지 확보하는 이 해결책은 125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깊은 통찰력으로 이 복잡한 원리들을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여러분 머릿속에 던져두고 싶은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탁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식품공학이 쌀의 물리적 구조를 바꿔서 우리 몸의 소화효소를 속이고 장내 유익균을 배불리 먹이는 과정을 확인했잖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을 속여서 탄수화물을 섬유질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기술이 미래의 극한으로 발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래의 식단은 겉보기엔 완전 기름진 햄버거 패티나 자극적인 감자튀김 같은 완박한 정크푸드인데 막상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구석기 시대의 명약처럼 혈관을 청소하고 염증을 치료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우리는 과연 음식을 통해서 인류가 가진 진화적 약점을 물리학과 식품과학으로 해킹해낼 수 있을까요? 다음번 식사 때 젓가락을 딱 들기 전 지금 내 앞에 이 한 끼가 내 DNA에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